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책자를 나눠준 게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모은 집약한 그런 자료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이제 안전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안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담은 그런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요거 없으신 분들 보시고 이걸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내용들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은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각 분야에 담당하시는 단체 활동가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는데요. 예,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김훈 작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작가님이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천 화재 분향소를 방문해서 다녀오셨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훈 작가님 모시고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훈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안전 재난 참사가 거듭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다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부터 노무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이 빤히 보여요. 어디로 가면 이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보이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는 방안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길로 지금 가자는 것입니다. 빤히 보이는 길로 가자는 것이에요. 가면은 가는 거고 못 가면 결국 못 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알기 쉬운 말이에요. 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대안들을 우리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각종 산업산재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그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4.19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근입니다.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재난 참사 이후에 여전히 같은 참사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입니다. 이번 이천 화재 참사의 경우에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과 욕설과 오함과 떼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가장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그 재난 참사의 진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희생을 당해야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진상조사이고 진상규명입니다. 원인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재난 참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자체를 정쟁의 거리로, 논란의 거리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재난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 그래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그 해당 참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 대책 이행 감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저희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 온갖 욕설과 모함과 정쟁에 휩싸이는 일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파헤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간단히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미 해외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독립적인 정부 조사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훈 집행위원장께서 자신의 경험에서 사실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또 중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기구를 만들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상설적인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약자를 대표해서 장애인 쪽 그리고 어린이 쪽의 대표,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체육회원대 정책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격리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격리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아침에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취재 오신 기자님들도 아니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저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매일 요구하는 탈시설, 우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 그에 의해서 시설에만 가야 하는 2020년에도 자행되는 이 고려장 속에서의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들은 우리 사회에 격리되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자녀들, 생활방역 체계에 돌입한다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발표된 바 없어서 아직까지도 집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혹시 확진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혹시 내가 밖에서 외출했다가 내 자녀가 몸이 아프면 어떡할까? 우리 애는 장애도 있는데 병원에서 받아주기나 할까? 이런 마음속에서 스스로 격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격리된 사회는 가시화되어서 더욱 더 보이지 않는 자와 보이는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분들도 젠더폭력, 가정폭력,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모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격리된 세상 속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재개발을
얼마 앞두고도 동자동 쪽방촌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확산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비장애인 시민들, 그리고 경복궁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여기 가까운 동자동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장애인들이 어떻게 시설에 갇혀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과 전전긍긍하며 집에 남아있는지, 고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리된 사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격리가 강요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활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자님들, 그리고 여기서 발언하는 모두가 힘을 모아 더 이상 이 각자의 격리를 부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연대 강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안전과 관련 약자층이죠.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생명들의 존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1위는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들의 개인적 해결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정작 크게 희생당하는 어린이들은 합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법과 행정이 어린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무늬만 어린이 보호 차량일 뿐 노란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거론되었던 이름들을 기억하시는지요? 혜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우, 유찬이, 민식이까지 모두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하여 엄마 아빠들은 국회 문이 닳도록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법안 통과를 외쳤고, 한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모든 아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이름들은 엄마 아빠들의 마음속에 남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갔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도 눈을 마주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들이 역시 자라 이렇게 세상에 나왔으나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나 암담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까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모두가 이용하고 있지만 신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장치로 인하여 아무러한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2점식 벨트로는 성인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죠. 그러나 어린이 통학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2점식 벨트를 고수해야 하며 3점식인 차량도 2점식으로 바꾸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고작 안전벨트 이야기를 하겠냐며 말씀하시겠지만 그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든 차량, 어린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입법을 제안해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연 탐사가 벌어지면 가장 취약한, 가장 위험에 처하는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노동단체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 산재로 사망하는 이런 일을 좀 없애자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6명, 7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부분들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방역 잘 성공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천 참사 현장에 분향소에 갔더랬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38명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짧은 시간 유가족과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있었던 하나 같은 얘기는, 왜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매일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고, 또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잊지 말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 두 가지를 정말 저희들한테 당부하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고, 또 이천의 현장에서 12년 전에도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40명이 죽는 이런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 또 거기에 죽어나가는 대다수가 힘없고 권한 없는, 시키면 시킨 대로 일만 했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목소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시공사 건우는 환산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이 보통 건설사들이 0.3% 정도 되는데, 이 건우라는 시공사는 3.5%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제휴를 엄청나게 많은 산재를 내고 있었던 시공사가 어떻게 이천의 지역에만 물류창고를 몇 개를 지금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기에는 제대로 된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필요한데, 여전히 정부의 대책에는 미봉책입니다. 당사자인 이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또 결국은 대충 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냥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심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이참에 반드시 건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될 때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위험을 예방하고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해왔던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꼭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안전사고나 안전사건들 이런 재난 참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노동건강연대 정우준입니다. 네, 작년 2019년 5월 7일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산의 KJS, 태원건설산업, 이천의 아리온건설, 원주의 삼양프로엘에서 떨어지고 끼고 부딪혀서 총 4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5월 8일 장흥, 여수, 강화, 창녕에서 4명의 노동자가 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작년과 같은 4명의 죽음을 겪었던 1년 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하는 노동건강연대는 매일 노동자 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뉴스를 검색해서 노동자 사망을 찾는데요. 1월에 42명, 2월에 55명, 3월에 58명, 그리고 지난달 4월 9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4월까지 무려 24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산재 사망사고 38명 포함한 수치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2,400명이 사망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똑같은 노동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해 노동자 사망을 방치함으로써 매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산재 사망이 2,020명이라고 합니다.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116명이 감소했다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4월 27일 안전보험공단이 발표했습니다. 네, 4월 28일은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음 날인 4월 29일 이천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산재 사망이 116명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산재 사망 감소 말하고 있지만 4월 29일 이천에서의 사고로 그 허망함이 드러났습니다. 우연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2019년 5월 7일, 5월 8일 4명이 죽었던 그 죽음은 아마 오늘 5월 8일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두렵습니다. 작년과 같이 똑같이 4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할, 어딘가에서 사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김영균 통해서 작년에 사람법 개정안 전면 개정 이뤘고 올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반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자 하나 없는 현장, 원하청 구조, 거기서 희생되는 노동자,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대기업과 경영자, 하나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 구조 바꿔야 됩니다. 그 구조 바꾸기 위해서 만든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우리는 4월 29일 이천 그리고 또다시 4명의 노동자가 죽을 5월 8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각오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법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년으로 삼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곧 도래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하고 안전한 나라,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는 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결하고 모두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대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를 20대 국회에 했는데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안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 제안과제는 저희가 3년 전 대통령 선거 시기에 4월 13일, 2010년 4월 13일 생명안전의 날을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안을 했던 걸 더 그 뒤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4월 1일 날 국회에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안전과제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었고 이것을 다시 또 보완을 한 그것을 여기에 지금 자료집으로 묶은 겁니다.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세 분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분야는 장동혁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활동가가,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안재훈 탈핵시민행동 활동가가, 일터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가 각각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 총괄 분야에는 두 가지의 일단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 안전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 두 가지 과제로 되어 있고, 그 세부 과제로는 우선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에는 헌법의 생명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과 관련되는 법규들을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특위 구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서 아예 그런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사고나 재난참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보호받기 어렵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생명안전기본법 등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권리로서 당연하게 보장하도록 담는 것을 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권리, 기억이나 추모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때 또 피해자의 범위는 사망자나 혹은 실종자 혹은 유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사고 자원활동으로 인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사, 잠수사 분들과 같이 구조에 참여했던 분들도 역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나 혹은 가해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집단적인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예에서도 보듯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구에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 사실 두 가지 정도를 느끼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사실 인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위기라고 느끼겠지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동안 인간이 이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이런 참사들을 겪으면서 충분히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안전과 생명의 과제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것을 변화를 원치 않는 기업과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 소개된 9가지 과제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요. 공공의료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개정해야 하고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인데요.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을 해야 하며 내연 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들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합적인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약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도 보장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가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카시트 장착 의무화를 제안드립니다. 먹거리 안전 역시 더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더디고 느린 정책입니다. 방사능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수만 가지의 화학물질을 그것이 안전한지도 모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 저감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까지도 사실 성면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성면을 철거하면서도 과연 그게 안전하게 철거되고 있는지 감시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학교 환경 복원을 위한 안전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올림의 조승규 농무사입니다. 일터 안전에는 6개 과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의존하는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희미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일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과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억울하게 병에 걸린 노동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위험을 은폐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적절한 처벌이 없다면 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매우 긴 국가에 속하는데도 과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섯째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안법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지만 정작 노동자 시민에게는 적절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지금 안전총괄 분야 2가지,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 9가지, 일터안전 분야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자료집에 다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기사 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4월 17일 생명안전의 날, 이때 저희가 각자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좀 가졌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 시절의 후보가 와서 안전 문제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재난참사 또 안전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서신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육 엄마 홍영미 씨, 그리고 지연 엄마 윤경희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 그리고 이주연 사회주의연대 상임 집행위원장 세 분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죠.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 안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기회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 안정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 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에 외주하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육엄마 홍영미. 네, 재난 참사 피해자 그리고 산재 피해자 가족들의 그런
절절한 마음을 서신에 담아서 저희가 곧 전달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시민사회 수석을 만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서신과 그리고 몇 가지 상징물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상징물들 지금 저희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들 갖고 나오셔서 앞으로 서주시죠.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 고위 정책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 했던 약속들 지킬 수 있도록 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상징물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우리 신부님께서 들고 계신 거는 저희가 2017년 4월 13일 날 생명안전의 날 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저희한테 이제 전달해 준 거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있는 그 상징물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와서 그때 세월호 광장에서 직접